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0시 5분이네요. 벌써. 금방 돌아왔죠. 예. 2부 때는 항상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부터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AI였습니다. AI.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이게 이제 그 올해의 단어로도 꼽힐 정도로 정말 그 기술 발전도 그렇고요. 우리 삶 자체를 바꿔놓는 그런 중심의 말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환님, I am AI예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도 주셨어요. 9857님, 정답은 AI요. 오늘은 몇 번째로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산본에서 떡 빚는 이라고 떡을 빚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아까 제 기억으로는 102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셨죠? 예, 일찍 보내신 것 같은데 102번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91 쓰시는 분도 정답 AI. 늘 새로운 경제 정보와 아침마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경제 뉴스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증시 상황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4.4%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코스닥 지수 선물이 5% 이상 폭등을 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 발동되는 건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지금 코스닥은 4.4% 급등한 816.9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는 2,43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2.6%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1,340원대, 50원대 갔었는데 지금은 1,308원입니다. 이제 1,300원 거의 문턱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분의 조언이 또 필요하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증시도 증시지만 예. 저희가 2주 전에 그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걸 생각하면 세상 끝날 것처럼. 네, 참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비관적일 때 약간의 역발상으로 기회를 보고 또 사람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또 반대로 또 위험을 찾는 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참 쉽지 않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특히 지난 10월 달이 정말 기록적으로 떨어졌고요. 네. 오늘 정도 뭐 지난주도 좋았고 오늘 정도 되면은 뭐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건데 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하면서 정말 투자라는 게 이런 걸 제대로 맞춰야 이기는 게임인가라고 하면 저는 투자가 누구에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애초에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것은 시장이 굉장히 달아오르는 조증과 또 아주 과도하게 떨어지는 울증이란 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가 중요한데 저는 그것은 내가 투자한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어려울 대로 내가 들고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역시 참 시장이란 거는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내 돈을 불려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마이너스만 30% 됐더라도 버틸 수가 있었을 네. 거고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내 계좌에 찍힌 숫자만 보이니까 네. 공포가 더 크게 달했을 거고요. 워렌 버핏 또한 뭐 4번 정도 자기 재산이 투자한 게 반토막 소위 50% 밀렸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참 투자가 어려운 게 어쨌든 버핏은 자기 그 어떤 결심을 갖고 견뎌내서 이겨낸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 반토막 나서 야 이게 바닥이겠나라고 들어갔는데 1층에서 지하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참 알매의 이해가 알매에 대한 깊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4% 이상 폭등을 하고 있는데 신승호님 그래도 내 주식은 안 오르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폭등까지 하게 만든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물론
지난 주말에 뭐 미국 증시도 많이 좋았고요. 올랐죠. 네. 오늘 지금 일본 증시도 한 2% 이상 네.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나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발표가 네.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지금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코스피 시장에서 큰 코스피 200, 네. 또 코스닥 시장에서 규모가 큰 코스닥 150, 한 35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편중돼 있는 쪽으로 보면 이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개별 종목이 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그 수혜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코스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공매도 플레이어들이 코스닥에 많았으니까 네. 이쪽에서 효과도 더 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네. 있는데 그 종목들의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많이 네. 좀 쏟아졌었고 네.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오늘 보니까 20%씩 네. 20% 이상 폭등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셨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좀 한 줄기 빛이 좀 비추는 것 10월엔 같고요. 또 가장 또 어려웠던 쪽이 그쪽이라서요. 예. 그리고 또 공매도가 늘 많이 물렸던 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그쵸. 오늘 제약 바이오도 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뭐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어쨌든 뭐 단기적인 수급이 개선되는 거는 뭐 공매도 허용이 뭐 맞는 거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도라는 게 6개월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공매도로 고생했던 종목들이 오늘 뭐 강하게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자. 네. 어떤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공매도로 빌린 주식들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일단은 금융당국이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공매도라는 문을 닫아버리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 논란이 많아서 제가 덧붙이긴 좀 싶진 않고요. 조심스럽죠. 네. 다만 이제 그 룰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이게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한 룰이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주식을 빌려 와서 매도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매도해 놓고 나중에 주식을 가져와서 결제를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역시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누구라도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주식을 사고 파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물건 주고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형의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룰은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공매도로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쨌든 뭐 외국인 투자가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그 트레이딩을 원하니까 저는 이번에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 내년도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데 뭐 좀 이제 뭐 그런 계속 못 들어왔으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제약 요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해진 룰은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그런 룰을 안 지킨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보도가 불법 되고 공매도를 있잖아요. 했던.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이것을 6개월 뭐 한시적으로 막는 게 좋으냐 또 과한 정책이냐 또 이것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룰이 만들어지더라도 조금 지속 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금융에서는 룰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책임을 당연히 많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글로벌 IB들 대상으로 공매도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하겠다. 네. 그동안에 혹시 뭐 누락됐던 거나 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불법 공매도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제도도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는 600만 명 정도 그쵸. 조금 넘었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440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1,400만이 넘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저는 뭐 다수의 요구라 그래서 늘 오른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뭐 대중의 요구가 저는 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다수의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쪽에서 하니까.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금융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룰의 어긋남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오히려 좀 막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중단과 또 한시적 중단과 재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은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공매도 막아놓으니까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건 이건 뭐 나름 합리적 반응이고 이게 시장인데 저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은 토론과 또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또 그때그때 하는 것도 제 생각엔 좀 온당치 않다고 봐요. 금융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라는 그 스탠스였었는데 이번에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고요. 그러면 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증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지금 11월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지금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계절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증시의 저는 계절 변화가? 뭐 미국 금리가 좀 네. 많이 떨어진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10월에 많이 떨어진 것도 어쨌든 미국 금리 상승이 계기가 돼서 주식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금리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많이 떨어진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죠. 9월에도 네. 동결, 11월에도 동결인데 뭐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이 앞으로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지난 7월이 마지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서 벌써 4개월 전입니다. 네,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중앙은행 주도의 긴축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어떤 적극적 의도였다기보다는 네.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였다라는 건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제 생각에는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뭐 중앙은행이야 어차피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저는 이제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제 뭐 조금 국채 발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아직도 미국의 장기 금리는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거의 5.0까지 갔다가 지금 4.5 몇까지 내려와 있지 지금 않습니까? 다시 이제 또 시간에 거래해서 한 4.6까지는 갔는데 네. 금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오르고 올해 초 들어와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도 같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미국 10년물 고점이 4.3이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그 고점보다 굉장히 이제 높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시원하게 더 오르려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국채 발행 계획 중단 정도와 좀 이제 축소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언지를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전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황. 예, 역사적으로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대체적으로 미국이 전쟁에 결부됐을 때입니다. 60년대 후반에 베트남전 뭐 이럴 때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결국 재정 적자가 늘고 이랬었고요. 또 뭐 최근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2004년, 5년, 6년 이때도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꽤 세게 올렸거든요. 네. 그때도 미국이 이 9.11 테러에 대한 응전으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했죠. 네. 이라크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재정이 나빠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실은 지원 뭐 어떤 그 경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기라는 거 지원하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미국이 1,00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미국 회계연도 동안에 미국의 재정수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럼 1조 6천억 달러에 1,000억이 글로 갔다 그러면 좀 큰 재정 적자의 한 7% 정도 되는 건데 네.
지금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에서 그 하원에서 허가해주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해주게 되면 또 1,0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황도 예컨대 뭐 이스라엘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확전하는 것을 좀 말리는 기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전황이 더 강화가 되고 어쨌든 악화된다면. 악화가 되고 네. 또 이제 미국이 또 어쨌든 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빠져나오긴 힘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야 재정 적자 또 늘겠네 국채 발행 늘리겠나는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반대 해석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핵심은 재정이고 또 역사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 생각엔 미국 금리에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그 중동 쪽 지정학적 문제가 더 안 좋아지면 미국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에는 또 악재가 될 수 있고. 네, 제일 나쁜 건 장기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대선 때 또 미국 대선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면 이럴 거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적어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전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되고 장기화란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그것이 미국 금리를 자극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타협의 모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또 미국 금리 안정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전쟁 상황도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국제 유가에도 좀 네. 나타나고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국제 유가를 보면 오히려 좀 진정되는 양상이더라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 같은 경우에는 $80, $81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유가와 같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범용 제품을 보통 커머디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가격을 띄우기도 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만 많아도 급등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컨대 뭐 리비아나 이런 데가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닌데 뭐 그런 나라에서 원유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뭐 원유가 뭐 몇 %씩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중동 전황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투영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경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어쨌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 같은 것도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금리가 떨어진 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국채 발행 축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유가 조정은 공급 쪽에서의 어떤 뭐 그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전 있었다고 봅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 네. 그 기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경기가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네. 지난주 후반에도 고용 지표가 좀 나왔는데 좀 경기가 둔화되는 예고편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참 버티기는 진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요. 튼튼하죠.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금리를 거의 제로에서부터 지금 5.5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것도 뭐 한꺼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0.75%포인트씩 여러 번 올렸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게 참 네. 놀랍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내년도 전망은 그래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제 현저히 하회하는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뭐 채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일 거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좀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내년도 1% 초반의 성장률보다 더 나아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 자체가 또 그 시점에서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좋아도 경기가 나빠지면 네. 중국이 나쁜데 미국이 글로벌 수요를 지탱해 왔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걱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어떤 거라도 제 생각에 모든 게 좋은 경제 정책도 없고 또 경제 현상도 좋은 게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글로벌 경제 밸런스란 관점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되고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앙은행이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도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선가 계속해서 뭔가 좀 그 장작불을 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전 세계 투자자들 기업들 이제 조금 제 생각엔 팔 비틀어서 네. 미국에서 투자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러다 보면 미국에서도 탈이 납니다. 예,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디선가 취약한 쪽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경기가 적당히 둔화가 되고 금리의 레벨이 어느 정도 좀 낮아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좀 우리에게 필요한 조합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그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도 네. 좀 봐야 될 텐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가 원체 높았고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연준이 많이 꺾어놨기 때문에 네. 경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면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 오히려 증시는 막 환호를 하고 네.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패턴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까라는 좀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 경험적으로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경우 네. 그럼 우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할 때는 특정 산업의 이 수요와 공급이 있고 뭐 재고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어떤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것만 가지고는 네. 웬만해선 경착륙이 안 나타나고요. 경착륙이 나타나는 어떤 경로는 어떤 그 신용시장에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뭐 그것이 기업이 됐건 가게가 됐건 정부가 됐건 금리가 높아져서 금융환경이 아주 타이트해져서 내가 돈을 못 갚고 네. 그럼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경제에 돈을 돌게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못 해주고 오히려 나간 자금을 환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돌게 되는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금융에서의 문제가 또다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자금 조달 못하니까 멀쩡한 기업도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단순히 실물 경제에서의 어떤 상품의 유통이나 소비에 있기보다는 뭔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날 정도의 사고가 터져야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게 뭔가 신용 쪽에서의 문제를 그것이 이제 미국의 뭐 지방은행이 될지 요즘은 미국의 대형은행들 주가를 보면 이 은행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네.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니면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될지 더 높은 확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동산이 터졌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모르는 쪽에서 탈이 날 가능성이 실은 더 많죠. 우리가 뭐 어디가 문제일 거다라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보면 뭐 그냥 뭐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은 길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짧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게 뭔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신용시장에서의 교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단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착륙을 부르기보다는 높아진 금리가 경제에 취약한 부채를 가진 사람을 건드렸을 때 경착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일 없이 경제가 좀 둔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너무 놓아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탈이 나고 네. 그것이 경착륙으로 가는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완만하게 네. 좀 곡선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네. 그게 좀 이상적인 흐름이긴 실은 한데. 이제 그런 게 좀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늘 경제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불안과 침체에 대침체 사이클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일들이 꽤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고 뭐 대우그룹 파산하고 카드 위기 맞고 이런 게 한 4, 5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일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대는 이 중앙은행이 그런 것들을 막는 기술이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은행이 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훨씬 더 큰 샥이었고요. 근데 미국 경제 관점에서 보면 1929년에 발발했던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기 후퇴였거든요. 네. 금융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또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움을 주는 조치까지 하면서 이건 그냥 반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돈 벌려고 경쟁을 하는데 민간에서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누굴 도와주는 건 이거는 전 자본주의 윤리의 심각한 반칙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걸 도와줘가지고 시스템 리스크가 과연 갈 거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무튼 경제 논리로만 보면 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저는 그것이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는 저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이 워낙 또 이제 급격하게 양적 완화 때도 그랬고 양적 긴축 때도 그랬고 금리를 빠르게 올려왔던 것도 그렇고 되게 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것 치고는 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버텨왔던 거고 네. 뭔가 좀 나쁜 신호만 나타나지 않으면 될 텐데요. 근데 지난번 그 연준 통화정책 회의 때도 그랬고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뭐 아니면 근데 저는 정책적인 그냥 멘트일까요? 금융시장도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가능성이 없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을 굳이 제가 부연을 하자면 네.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제 생각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건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신용 위험이 터지고 이런 경로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경제도 한순간에 금융의 문제가 실물로 전이가 되면서 아주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이렇게 뭐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그 잡아야 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은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면 긴축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경착륙의 대가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인플레를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경착륙이 되는 순간 미국 물가는 거의 디플레 모드로 가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니 그걸 피하자는 거니까 네. 뭐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뭐 경착륙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파월 의장 계속 얘기하는 게 야, 경기가 너무 뜨겁다. 우리가 금리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고 제조업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 고용도 너무 뜨겁고 성장도 너무 높다. 지난 3분기에 4.9% 미국 GDP 성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두는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뭔가 부작용이 중앙은행이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도 올해 여러 가지 말한 걸 복기를 해보면 아무튼 긴축의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 경기의 둔화인데 저는 너무 뜨겁다 보면 부러진다고 봅니다. 예, 미국도 부러지고 또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가 부러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 밖의 나라들은 전부 미국 금리와 환율에 연동이 된 어떤 비기축 통화 국가들은 다 어쨌든 미국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질서 있는 둔화를 희망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둔화. 골디락스처럼 그런 게 좀 펼쳐지길 예. 바라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미리 좀 엿보려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수요일인가요? 또 네. 연설이 있고 다른 위원들의 연설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요? 전 좀 경고할 것 같아요. 경고요? 오히려 약간 좀 매파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사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앞서서 저는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보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고 네. 이런 상황을 저는 본질적으로 연준 위원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또 뜨겁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자기들 입장에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뭐가 취약한 부분이 터질 수 있는.
그랬을 때 연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입니다. 네. 금리를 직접 12월 달에 이제 미국 FOMC가 또 있는데요. 금리를 직접 올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면 말이 거칠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조금 과장된 블러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연준 위원들과 시장 간의 밀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1월 FOMC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저는 도리어 금리는 인상은 끝났어라고 하는 시장의 지배적 기대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연준 위원들의 성향이 외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기 때문에 그들 성향이 있는 말을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연준의 말은 거칠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 위원들의 말을 둘러싼 해석을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금융시장 기대가 이렇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도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가는 말 속에 그 숨은 뉘앙스를 참 찾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금융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가는 말 속에. 근데 사실 그게 때때로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험악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서 네. 또 염려가 또 되기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자동차로 따지면 좀 가속 페달을 밟아주고 네. 너무 또 속도가 붙으면 좀 제동을 또 걸어주고 그 사이에서 뭔가 중도를 좀 찾아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둘기파적인 네. 발언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 2일에 통화정책회의 때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급등을 했던 건데 네. 그때 지금은 좀 가속되니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원론적인 있다. 얘기를 하면서 예. 어쨌든 뭐 금융시장 이런 건 또 돈을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은 시장과 소통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실은 금융시장은 돈을 걸고 중앙은행가들의 판단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인과관계가 선후관계가 바뀐 측면도 있어요. 네. 시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건 좋지만 본질적으로 또 시장에 이끌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기재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금리와 연준의 행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인 해석들이 좀 지난주에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시장 금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미국 10년물이 4.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뭐 주초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다시 또 반등이긴 한데 결국 장기물 금리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연준 통화 정책의 결정 또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의 축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4.5에서 더 떨어지긴 조금 힘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시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좀 축소 계획인데 이건 뭐 기대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알기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조금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채권 투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부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피크를 치고 내려온다라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의 강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거의 한 5.0%에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급 가속을 하면서 가격이 훅 올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이제 오르면 언제까지 오를까? 네. 떨어지면 언제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권 가격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채권 사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은데 네.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금리, 네. 미국의 뭐 지금 4% 후반의 금리 이런 것들은 이자로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금리일 것 같고요. 네. 금리야 뭐 중간에 어떻게 바뀌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채권은 마지막까지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 만기까지 가져간다라는 전략. 그런 걸로 보면 맞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5%는 괜찮고 5.5면 탈이 나고 5.5 괜찮고 뭐 5.8엔 탈이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알 수가 경제는 굉장히 역동적인 서로 상호작용을 받는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으로는 미국 장기물이 5% 이상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도 네. 긴축을 이제 중단할 거다라고 금융에 믿는 것도 네. 이자율이 올라갈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이면 상당히 괜찮은 금리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전 채권 투자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만기까지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개인 투자가들의 채권은 좀 만기 보유하면서 이자를 확정된 이자를 받는 것도 채권 투자의 매력인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자본시장에서 뭔가 좀 아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유동성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한 5%, 4% 후반주는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가 뭐 비슷한 상품을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교란이 나타났을 때가 투자자에겐 또 기회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야 될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채권 금리가 좋고 내가 위험을 택하더라도 좀 많이 불려야 되는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가져가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자산을 들고 있기보다는 뭐 주식이 더 빠지면 기회가 되고 예컨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자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장기채 같은 데 묻어두는 게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 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죠. 약간 좀 지키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키려는 분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게 좋고요. 만기 전략으로. 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회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만기가 짧고 유동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금 수요, 투자 네. 전략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중국 경기를 또 짚어보기는 해야 하는데 기대만큼 또 올라오진 않는 측면도 있고 중국 증시도 사실은 좀 반등폭이 미약하죠. 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게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된다면 그래도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오는 거 수요라도 좀 우리가 수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네. 라는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대가 더 클까요? 아니면 걱정이 더 여전할까요? 저는 이제 중국이 예. 뭐 부동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2008년 미국식의 어떤 금융 위기로 갈 거냐? 저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예, 뭐 굉장히 폐쇄된 경제고 중국이 통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성장이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중심의 성장이었거든요. 네. 부동산이 집을 지을 때 경제 파급 효과 되게 큽니다. 원재료도 많이 쓰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부동산 빼고 또 뭐 가지고 성장을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성장은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위기로 보면 제 생각에 그건 과한 걱정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식으로 중국의 위기가 생겨서 우리가 헐값에 중국 자산을 사자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십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네. 그거는 저는 과한 기대일 것 같고 너무 과하다. 예. 그렇지만 중국이 경기가 또 좋아져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탄력적으로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주식도 여기서 균형이 깨져서 많이 빠지면 늘 기회가 되겠지만 또 중국 주식이 오른 것도 없지만 실은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홍콩 같은 게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론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너무 뜨거웠다가 좀 미지근하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갑게 식었다가 네. 좀 미지근하게라도 올라와야 될 텐데 좀 과열이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열하는 건 또 부동산 경기를 푸는 건데 예. 그러면 짧게 경제 지표들은 뭐 한 두 분기 정도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선 전 중국의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견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 쪽에 자원을 더 안 넣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무리를 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게 꼭 중국 경기에 좋은 거는 아니고. 네. 근데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또
역으로 또 어려운 시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이 과연 건강하게 개선되느냐 네, 여부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정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스닥 150 선물 가격 및 코스닥 150 현물 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 6,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먹거리 등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법무처 대응 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현장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엄청 뜨겁네요.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도 좋았고 뭐 지금 일본 증시도 올라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발표된 이후 첫 거래일 오늘 코스닥이 4.9%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820선. 코스피는 3.26% 올라서 2,445까지 올라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거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우리나라 2등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인 회사가 1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폭등이죠.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13% 폭등하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거의 23%, 27%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자,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2001번님 화물 그리고 항공사 합병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요. 네. 문자 보내셨고요. 또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셨고요. 또 5894번님은 화물 운송 이 합병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근데 제가 정확히 좀 바로 잡아드리면 네. 5894님하고 2001님 질문이 화물 부문 이제 합병하는 게 아니고 화물 항공사를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가장 큰 대형 항공사 두 곳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 곳의 화물 사업을 매각하겠다라는 거죠.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그 계획이 발표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아직도 합병이 되질 않느냐. 네, 복잡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의 공정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건데 당신들이 합병을 해? 그러면 시장에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우리 시장의 산업에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허락 안 해줄 거야. 그들이 또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11개 나라는 합병을 승인을 했고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심사를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면 유럽 쪽에 좀 피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락 이대로는 못 해주니까 대안을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슬롯이라고 하는 파리 등 유럽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을 우리가 그럼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합병을 승인해 줄래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 알짜 사업인 화물 사업까지 팔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합병을 하면 뭐가 남느냐? 합병 시너지가 과연 남겠느냐? 이런 또 지적들도 한켠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7723번님은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만 담고 있나요? 이더리움이나 기타 다른 코인들은 포함되지 않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고요. 현물 ETF도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현재로는 이제 비트코인만 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 나중에 시가총액이 큰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의 ETF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줄줄이. 물론 그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어서 1967번님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나이 그리고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은 네 가지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 자격은 이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 또 질병, 부상,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 암 환자, 또 중증 화상으로 이 치료와 또 요양이 필요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요. 주거 교육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생계 의료 급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 내가 지금 자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 소득을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식구 몇 명인지 이 가구수 기준 그리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면은 수급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은 이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고 이 재산, 소득 없어요. 그럼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71만 3천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나 궁금하신 분은요. 그 인터넷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시고요. 또 이것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신 분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129번 129번에 전화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더 들어볼까요? 네, 8420번님은 카카오는 사업 분야가 총 몇 가지인가요? 이 방만 경영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질문 보냅니다. 그 계열사가요. 2017년에 카카오 계열사가 63개였는데 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66개. 와,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 집단 중에서 SK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그룹이 바로 카카오그룹입니다. 문어발도 이런 문어발이 없죠. 그러게요. 뭐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음악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카카오가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걸 또 각각 상장을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 성장 방정식이 이제는 틀렸다라고 많은 지적들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애프터 서비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 돌풍 좀 많이 있죠. 바다 근처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안전 위험물 시설 근처에 계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하루, 안전한 시간 계속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